네, 그러면 지금부터 6.15 남북 정상회담 22주년 기념 학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학술회의 주제는 6.15 정신과 21세기 한반도 평화 전략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연세대학교 박명림 교수님께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론은 박명규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님, 김군식 경남대학교 교수님께서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와 관련된 말씀드리면, 먼저 발표는 한 35분 정도 박명인 교수님께서 해주실 거고요. 그 뒤에 박명규 교수님, 김문식 교수님의 토론이 각각 10분에서 15분 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상호 토론한 다음에 청중에 계신 분들의 이제 질문을 받고 문답을 진행하는 걸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시간은 1시간 30분 정도로 해서 4시 35분에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명인 교수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방금 소개받은 연세대학교의 박명림입니다. 뜻깊은 6.15 공동선언 22주년에 발표를 맡게 되어서 한편으로는 영광스럽고 한편으로는 부담스럽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비교적 단순합니다. 내용은 복잡합니다만은 22년 전 우리들의 이성의 어떤 절정, 열정의 최고 수준을 보였던 김대중 대통령님의 표현을 빌리면 희망을 어떻게 오늘에 복원시킬 수 있을 것인가, 21세기 희망을 말하자, 그리고 20세기 최고의 역사학자였던, 그리고 케네디 정부의 가장 가까운 자문을 하면서 평화나 공존이라는 용어를 좌파나 혁명 세력이나 사회주의 용어가 아니고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자본주의, 민주주의, 자유주의 세력의 용어로 바꿔놨었던 아더 슐레이징저, 그가 말하는 역동적 중도, 결정적 통합주의, 그는 그거를 바이탈 센터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김대중 대통령이 가려고 했었던 진보와 보수, 국익과 보편주의, 민족과 국제, 대한민국과 북한, 저와 우의 적절한 기계적 중도가 아니라 바이탈 센터, 정말 어떻게 역동적 중심을 대한민국에 건설해서 이 땅을 세계 평화의 꽃집으로 만들 것인가, 이 두 가지 희망의 복원과 역동적 중용주의의 회복, 이 두 가지에 초점이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아더 슐레징저가 얘기했었던 결국 우리가 과거의 위인들의 기여, 족적, 걸음걸이를 복원시키는 것은 우리도 그러한 걸음을 미래에 걸어야 하기 때문인데, 저는 이제 본문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대한민국 전체가 또는 지도자들이 김대중과 같은 국제 공공재, 세계 공공재 역할을 회복하지 않으면 희망과 역동적 중용 둘의 복원은 어렵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지금 중요한 그런 시간을 맞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발표문의 순서대로 35분 이내에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해하기에 한국 문제도, 한반도 문제도 그렇지만 김대중과 같은 전체적인 시야를 확보하는 것은 조금 안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세 가지로 생각해 봤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절대적 경계 국가, 절대적 경계, 절대적 문턱, 현관, 이런 개념은 현대의 용어는 아니고요. 투키디데스나 헤로도토스부터 아주 가장 깊게 숨어 있는 역사의 지혜인데요. 대립과 해양, 문명과 문명, 이념과 이념,
제국과 제국, 그러한 그 세력들,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중첩돼서 그곳을, 그 문턱을 넘어야지만 문 안이 되거나 문 밖이 되는, 전쟁터가 되거나 평화로워지거나 대륙이 되거나 해양이 되거나 사회주의가 되거나 뭐 자본주의가 되거나 그런 절대적 경계에 아주 교량적이고 융합적인 위치에 있어서 양쪽을 우리가 함께 끌고 갈 능력이 될 때는 정말로 구심적이고 통합적인 역할을 수행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본문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순신이 누차 무릎 꿇고 통곡하듯이 이거 일본과 명나라도 갈라지는데 안에서 이렇게 갈라져 가지고야 이거 나라를 구할 방책이 있겠는가. 김대중 대통령도 그래서 그렇게 통합을 중시했습니다만, 그렇지 않을 때는, 갈라질 때는 이 절대적 경계 국가나 경계 지역들은 인류 역사상 가장 처참한 양극적이고 원심적인 모습을 보여서, 이것은 뭐 친청파와 친일파,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대결은 이거는 그 시점에 남북을 넘어서서, 그 파벌을 넘어서서 세계 최고의 요소들이 다 몰려드는 그런 거를 사례를 드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근대로 넘어오면서 어쨌든 민영환이나 안중근이나 이승만, 한창호 이런 선각들은 보면은 대륙에서 해양으로 나가지 않으면 발전이 어렵겠다, 근대로 나가야 되겠다, 자유주의, 민주주의, 시장경제. 그때부터 이제 어떤 중화체제의 변방, 조공국가로부터 이제 독자적인 경계의 위치의 주체성을 획득하고 중국 변방의 문명이 아닌 동서를 결합하는 독자적인 문명성과 보편성을 띄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세계 보편 문명과 확실하게 같이 가게 된 뒤에 다시 이제는 자기의 주체성이 확고하게 된 다음에 본래의 고전적인 역사성으로 다시 확장을 하고 재진출, 재연결성, 노태우 정부 때의 한중, 한소수교, 그리고 마지막 남아 있었던 이 절대적 경계성의 진앙 중의 진앙이었던 휴전선을 넘어서서 서울과 평양을 연결하는 어떤 중심 기축 그 회복이 바로 6.15 공동선언이고 6.15 정신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6.15 정신과 한반도 평화의 평화는 조금 이야기가 약간 다릅니다. 우리는 전통적인 평화관념을 국가 간, 인간 간의 국제평화, 세계평화, 인간평화에만 한정시켜 왔으나, 그러나 최근 보다시피 이제는 이 평화는 뭐 그것이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됐던 시리아 내전이 됐건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내전이 됐건, 이제 국가 간, 인간 간 전쟁의 피해 숫자는 이거는 거의 작아도 너무 적습니다. 이제 한 분 한 분은 크지만, 그러나 식량, 질병, 동식물과 인류 평화, 세계 평화가 아니라 인류 평화, 종적 평화를 얘기하는 스페이스 피스라는 개념입니다. 유적 평화, 임마누엘 칸트가 쓰는 표현인데요, 이거는 이제는 코비드-19만으로 2년에 630만이 죽었어요. 그런데 인류 평화보다 훨씬 무서운 것은 행성 평화입니다. 이 행성 안에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안에 이제는 요인들, 자연과의 평화, 기후 평화, 대기 평화, 물질과의 평화가, 이거는 뭐 1년에 미세먼지로만 700만이 죽습니다. WHO 공식 통계입니다. 어떤 전쟁도 지금 70만을 넘는 건 없는데 1년에 700만이 죽습니다. 미세먼지로. 그러면 우리가 깊이 생각할 것은 2번, 3번으로 나아가기 전에 한국 전쟁은 공식 통계에 따르면, 좀 열심히 조사를 했습니다, 1, 2차 세계대전을 제외하고는 근대 인류 역사상 지구 전체의 사망자, 지구 인구 전체에 대비한 사망자 비율과
지구국가 전체에 대비한 참전자 국가 숫자에서 압도적인 1등입니다. 근데 1차 대전과 2차 대전은 세계 전쟁입니다. 단일 국가 전쟁으로 한국 전쟁보다 더 많은 국가가 참전하거나 더 많은 사망자를 낸 전쟁은 찾기 어렵습니다. 이건 상당히 놀라운 절대 경계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큰 두 개의 전제를 깔고 제가 오늘 6.15 정신을 저는 조금 다르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저는 이제는 6.15 정신은 좁은 남북관계 전략, 김대중, 김정일 합의, 대북 전략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더라. 천천히 살펴보면 김대중의 원삼과 고난과 지혜와 전략은 6.15에 압축되어 있는데 그것이 4대국 안전보장론은 사당 합의 체제 때 김대중 노태우의 상시 채널을 통해서 한중 한수 수교로 그렇게 연결이 되고 또 이 위대한 중도, 역동적 중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아도 슐레징저 진보 보수를 넘는 것은 정권 재창출을 통해서 노무현 정부까지 연결된 거라고 봤을 때 제 식으로 표현하면 김대중 정부 때는 단기 6.15 체제라면 노태우부터 노무현까지 전체를 한국 평화의 절정의 시기는 장기 6.15 체제가 아니었나, June 15 regime 뭐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6.15 정신을 한반도 평화 전략과 평화 실현 전체로 이제는 확장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6.15 정신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조급한 이념적인 체제적인 통일보다는 상호 인정을 통한 평화 공존이 먼저 아닌가. 안보 강화와 평화 추구의 공진, 이념 논쟁의 영역으로부터 남북 문제 이를 분리해서 국내 통합, 연합, 연립과 국민 합의를 추구하는, 이거는 뭐 정책과 인사에서 보면 너무 놀라워 가지고 조금 중간에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치와 체제의 측면에서는 한미 동맹과 한미 합의를 우선하고 존중한다. 그러면서도 국익을 위해서 지정학적 요인으로는 중국과 일본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한다. 국익 우선과 세계 보편주의의 균형, 근본 원칙에 있어 양보하지 않는다. 확고한 근본 원칙과 매우 유연한 전략 전술, 원칙이 확고하기 때문에 전략 전술은 유연할 수 있고, 그건 뭐 6.15 합의 과정에서도 평양에서 다 드러났고요. 분단 국가로서 전쟁 피해 국가로서 이산 가족을 포함한 인도주의 문제는 시간상 양보할 수 없다. 선도적 해결, 철저한 국방 태세와 온건한 대화를 병행한다. 이게 아마 6.15 정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많은 분들이 연구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 6.15 정신을 반복하지는 않고 이런 8가지의 기초에서 한반도 평화 전략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많은 평론가들이나 지표들, 국제정치학자들, 외국의 지도자들이 한국을 이제는 G7, G9 또는 D10, 민주주의 10대 강국 D10으로 표현하는 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생존과 안보, 원조, 교역, 발전을 추구했었던 약소국 전략이나 중진국 전략, 중견국 전략을 이제는 해당되지 않는다. 주변이 세계 4대 강국이기 때문에 작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 이제는 D10이나 G9은 동시에 한반도 평화 전략을 통일 전략이나 민족주의 범주에서 이해하는 것도 이제 당연히 극복하고 초월해야 된다. 저는 3가지로 생각해 봤습니다. 김대중의 철학과 정신에 비춰봤을 때 선도, 보편, 통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용어들은 이런 바이털 센터, 위대한 중도를 건설하려고 하면 아도 슐레징저가 이야기하는 결국 케네디를 끌어내는 건데요. 선도 전략은 이제는 추격 전략에 기반한 국가 발전과 평화 구성을 넘어서
인류 보편의 가치와 윤리, 문명과 문화를 세계와 공유하는 그리하여서 국제적인 선진 기술 문명과 문화, 가치 창출에 기여해야 한다. 경제, 과학, 기술 분야에서는 무역이나 상품, 조선, 철강, 전자, 자동차, 원자력, IT, 반도체, 스마트폰, 배터리. 문화 영역에서는 영화 기생충이 됐건, 음악에서 이 BTS, 게임에 오징어 게임, 넷플릭스. 한국 기술 용토나 문화 용토는 이제는 부분적으로 세계를 덮고 있다. 맨 뒤에 이제 인용할 펄버그나 프라이스 이런 사람들은 한국인들의 창의성을 그냥 놔두기만 해봐라 한번 지구를 덮을 것이다. 너무 놀라가지고 와가지고 만나보고서 그걸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딱 그냥 지구를 덮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반도체는 제국이 됐어요. 이미 한국이 IT, BTS도 제국이고 국제 표준이고 원천 기술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보편주의 전략은 분단 통일 민족을 고려한 기존의 특수성, 고유 전략을 추구하되 이제 이것을 뛰어넘어서 동아시아나 인류 보편의 가치를 창출해야 되지 않는가. 동아시아 인권에 대한 김대중, 리관요 논쟁을 잘 보면 이 김대중의 보편주의 같은 게 보여지는데 국제 공익과 국제 공공재 형성과 제공에 이제 기여해야 된다. 한반도 평화는 우리의 평화일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평화와 세계 평화의 가장 중요한 주춧돌인 동시에 세계 시민적 의무이자 책임이자 필요 조건이다. 문제는 이런 김대중 개인으로서의 김대중, 또 정부로서의 김대중 정부, 또 그런 그 시대의 철학, 그런 국제 공공재를 지금 우리가 좌우 진보 보수를 넘는 그 수준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냐. 통합 전략이 세 번째가 아닐까 싶습니다. 평화 그러면 보통 군사, 국방, 동맹과 같은 전통적 평화만 얘기합니다. 전통적 평화 의제, 외교 안보 의제. 그러나 인권, 통상, 기술, 환경, 보건과 같은 신흥 평화 의제가 아까 통계를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는 뭐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합니다. 이제는 아마 바이든 시진핑 갈등이 초래할 거기서 합의가 안 일어나면 국제 평화보다는 이제는 기후나 이 질병 문제가, 이 신흥 의제가 인류를 수만 배, 수천 배 더 많이 사장할 것인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통 평화와 신흥 평화의 통합이 절대적이다, 이것은. 근데 우리는 늘 진보건 보수건 전자, 김대중 대통령하고 대화할 때 깜짝 놀란 게 그 좀 학자들 좀 서운하다 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아주 그 뒤로는 정신을 바짝 차렸는데요. 아니 뭐 산업화 대통령은 박정희고 나는 뭐 민주화만 얘기하는데 사실은 IT 이런 거 이거 내가 산업화도 내가 이렇게 이루었는데 왜 이거는 평가 안 하냐. 그래서 김성진 장관님한테 여쭤봤더니 늘 그거 말씀하시던 거다. 늘 IT 고속도로 깔고 그 당시에 벤처산업, 벤처캐피탈 일으키고 21세기 정부와 고속도로를 놓은 게 경부고속도로보다. 그래서 김성진 장관 말씀 듣고 보니까 이게 산업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이제는 아마 전통 평화와 신흥 평화를 결합하지 않으면 원자력, 우주, 생태, 기후, 의료, 방역 부문에서까지도 이제는 전통 평화와 함께 가야 되는 게 또 김대중 정신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가게 되는 그 변화를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신흥 평화는 시간 관계상 많이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는 21세기 한반도 평화 전략과 현대 한국의 국제 위상, 궤적 문제를 조금 앞부분은 뭐 오늘날의 일반적인 통찰의 해석과 동의합니다만은 미중 시대는 그 국제 정치학자라고 생각이 많이 다릅니다. 그레임 앨리슨이나 뭐 헌팅턴이나 미어시아이머 이런 거 저는
좀 강하게 표현하면 전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 문명이나 미중 문명 충돌이나 현실주의 관점에서 보는 것을 조금 이따 왜 그런지를 말씀드리면, 역사를 조금만 보면 그 전혀 말이 안 된다는 걸 금방 알 텐데, 온 정부 정책 보고서나 무슨 싱크탱크 전부 무슨 투키디데스 함정 얘기예요. 전쟁사를 조금만 보면 완전히 호구라는 건 금방 드러나는데도 모든 걸 그걸 인용을 하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조금 이따 한번 보시죠. 왜 전혀 맞지 않나. 자, 일본의 부상과 중화체제 해체, 세계 전쟁으로 돌입을 하죠. 막바로 그냥 다 국내 갈등 때문이에요. 친척과 친일, 청일 전쟁, 이거 누가 불러드립니까? 청나라 군대, 일본 군대 다 우리가 불러드리는 거예요. 러일 전쟁이 이제 첫 번째 세계 대전이라고 보는 시각들이 많죠. 동서양이 유럽과 아시아와 미국, 아메리카 대륙 세 대륙이 첫 번째로 붙은 게 이거기 때문에 국제 정치로는 1차 세계 대전보다 월등히 중요한 전쟁입니다. 러일 전쟁 때 첫 번째 3대륙의 패권 국가가 다 연루되기 때문에 일본이 서구 도전하면서 아시아 태평양 전쟁, 미소 대결이 있으면서 분할 점령 한국 전쟁, 소련이 해체되면서 한정수교 한소수교, 한반도 문제는 아까 절대적 리미테스, 절대적 경계 국가를 말씀드렸지만 세계 질서와 거의 같이 가죠. 그냥. 그런데 소련 해체와 탈냉전 시대에 큰 변화가 일어나는 우리의 자주적인 영역이 굉장히 넓어져 가지고 처음으로 우리가 해양과 대륙을 겸병하는 시대를 맞게 되고, 남북교람 기본합의서부터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유엔 동시가입, 6.15 공동선언까지 아주 절정의 그런 한반도 평화의 시기를 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정전체제의 평화체제 전환이나 비핵평화의 항구적인 공고와 북미 수교, 북위 수교는 이루지 못하는 성취와 한계를 동시에 보여줬는데요. 여기서 이제 중국의 재부상과 미중 관계 정상화, 대결 시대를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조금 강하게 말씀드렸던 것은 중국하고 미국은 역사상 전쟁을 치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미독, 미일 다 대전쟁을 치렀는데 한국 전쟁에서만 유일하게 붙었어요. 미국하고 중국은. 한국 전쟁이 얼마나 두 대륙 동서양의 중요한 것을 보여주는데, 미중 수교 이후에 통계를 보면 세계가 가장 평화로워졌어요. 어떤 게디스라는 학자가 LONG, 롱피스라는 개념을 썼는데 가장 잘못 본 거예요. 그거야말로 WRONG, 롱피스인데 미국, 러시아, 일본, 유럽 빼놓고는 세계는 전쟁터였습니다. 그 시대야말로. 라틴 아메리카, 동남아, 동북아, 중동, 서남아, 아프리카는 완전 전쟁터예요. 냉전 시대에 가장 전쟁이 많아요. 근데 그거를 완전한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긴 평화라고. 진짜 긴 평화는 미중 수교 시작부터 베트남 전쟁이 끝나고 미중 국교 정상화된 뒤로 지금까지는 세계가 가장 긴 평화 시기에 돌입해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단 하나의 전쟁도 없어요. 미중 국교 정상화 이후에는. 근데 다시 이제 헌팅턴이나 그레엄 앨리슨이 야 이거 어떻게 할까? 그 이제 경계국가, 한국 같은 국가 이제 어느 한쪽에 줄 세우려고 이제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냉전이나 양극. 어쨌든 미중 수교에는 인류 역사상 최장 평화예요. 글로벌 차원에서는 전쟁이 전혀 없어요. 그거는 두 제국에 대한 성격 분석을 통해서도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국 전쟁, 청일 전쟁, 러일 전쟁, 아시아 태평양 전쟁처럼 이게 국제적인 양극화가 될 때에 제국의 대립에 우리가 중심적 연루나 도화선 역할만 하지 않으면 미중 직접 대립 사안으로 분리해내고 한반도 문제에서는 김대중처럼 노태우처럼 한국적 지혜를 적용시키시다면 저는 정말로 이따가 말씀드릴 이순신이나 유성룡이나 박재가 얘기했던 이 땅은 어떻게 이렇게 평화로우냐, 한반도는 어떻게 이렇게 평화로우냐, 전쟁이 없는 대륙이니까 여기는.
정말로. 임진왜란, 양차오란부터 청일전쟁까지는 아예 전쟁이 없어요. 임진왜란 전에 300년 동안 전쟁이 없어요. 94년에 중고등학교 공통사회 했을 때 너무나 많이 싸웠어요, 필자들하고. 예? 시련과 고난으로 점철된 민족 도청, 요거 한 줄 빼는데 1년 걸렸어요. 무슨 시련, 인류 역사상 가장 전쟁이 없는 터다 여기는. 이순신이 그걸 깊이 통찰하거든요. 어떻게 200년, 300년 전쟁입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순신이나 조금 이따 마지막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그것만 해내면 저는 다시 그런 장기 평화로 돌아가는데, 대신 이거는 놓치면 그때 세계 최대의 전쟁, 뭐 고수 전쟁, 고당 전쟁이 됐건 청일 전쟁, 러일 전쟁이 됐건 한국 전쟁이 됐건, 특히 지금 핵무기가 있는 상태에서는 그 당대의 세계 최대의 전쟁이 될 겁니다. 아마도. 저는 동아시아에서 한미동맹에 기초해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가장 모범적으로 발전시켜온 나라로서 이런 교량 국가이자 평화의 안전판, 경제 번영의 확고한 상징에서 이제는 지난 평화 지혜, 궤적 경험, DJ가 1950년대부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은 어떻게 이렇게 장기 평화를 유지했느냐. 복배수적이라는 용어를 찾아내가지고 이 양반이 조선왕조 실록에 있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는 미중 대결에 대한 미중 직접 대결 사안, 이거는 우리가 엄정 보편주의나 균형 역할을 잡되 냉전, 양자택일, 대립가향 이분법적 접근을 지향하자. 그래서 투키디스 함정이나 세력전이로 인해 패권력 정론은 맞지 않습니다. 잠깐만 보시죠. 거기 그레일림스하고 많이 논쟁한 겁니다. 좀 헛소리 하지 말으라고. 중소역전 1950년대에서 70년대, 80년대까지 평화로웠어요. 독일 통일과 독소역전. 독소는 균형만 돼도 전쟁이 벌어지던 데인데, 독불도. 독소역전이 독일 통일 그냥 평화로웠어요. 중일역전 30년 걸려서 2010년까지 평화로웠어요. 러일 역전 때 어땠습니까? 러일 전쟁 대판 전쟁 벌어졌어요. 정반대예요. 중일역전도 청일전쟁 때는 전쟁 벌어졌는데 가장 평화로웠어요. 소련 탈락, 중국의 자유주의, 자본주의, 국제 세계 질서 편입과 미국 추격, 극히 평화로웠어요. 아니 이거는 보지 않고 무슨 아테네, 스파르타 도시국가들끼리 전쟁을 갖다가 대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말로 가장 황당한 이론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두 번째, 그게 어떻든지 간에 중일, 중러, 러일, 미일, 미소, 미중 대결 어떤 뜻인 간에 양자 대결이 아니었어요. 한일합방 이제 비밀문서 다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2차英일동맹, 테프트가스라, 포츠모트 조약. 여기에 가장 깊이 들어간 게 영국이에요. 샌프란시스코 조약, 한국전쟁 때 핵폭탄 영국이에요. 그러면 영국, 유럽, 소련, EU 이 결정적으로 중요했으면 미중 이분법주의를 넘자. 안중근의 통찰이에요. 조선 문제에 대해서 구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러면 이제는 미중을 보지 말고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반도체, 이건 이미 완전히 세계 제국인데, 국제 표준 국가가 됐는데, 이제는 EU까지 고려한 세계 3자 정립, 세계 3자 정적 관계에서 봐가지고 한반도 평화를 좀 더 양자 대결이 아닌 글로벌 차원에서 보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제별로 미중 대립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나눌 것인가. 미중 국익이 직접 충돌하는 문제에 있어서 양자 의제에서는 태길이나 편승을 최대한 지향하자. 한반도 평화 문제는 한미 동맹을 중심으로 가자. 인권, 민주주의, 세계 평화, 자유무역, 다자주의, 국제보건, 탄소 중립을 포함한 인류 보편적 가치와 이익에 대해서는 세계 인류 유엔의 보편주의와 같이 가자. 김대중 대통령의 원칙이었죠. 그러면서도 북한 및 비핵화 의제에서는 중국과 러시아의 협조를 얻는
지혜와 전략을 안출하고, 마지막으로는 한국의 운신공유가 이익, 나아가 대외적인 예측 가능성, 보편성, 신뢰성을 동시에 추구하자. 여기서 한 가지 어려운 점이 최근에 등장한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5월 저는 26일 유엔 안보리 투표를 굉장히 중시했는데, 그거는 북핵 체제가 등장한 이후로, 뉴클리어 레짐이 등장한 이후로 정전 체제가 부분적으로 해체됐거든요. 예, 아메스 레짐이 중소가 처음으로 유엔과 한국 편을 들어서서 북한이 아닌 쪽에 대한민국 편에 투표를 했어요. 유엔 동지가입 이후로 최초입니다. 근데 유엔 동지가입은 북이 찬성했던 거예요. 끌려와서. 그건 혁명적인 건데, 그동안은 뉴클리어와 생션은 같이 갔는데, 대북. 근데 이제는 생션 체제에서, 제재 체제에서 다시 이탈해가지고 북핵이 존재하는데도 정전 체제로 회귀하는 거예요. 한반도가 신냉전의 발화점이 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중소가 제재 레짐에서 이탈해서 정전 레짐으로, 정전 체제와 북핵 체제가 동시에 가는데, 이게 이제는 아마도 제재 레버리지가 핵을 해결하는 데 이제 거의 무용 단계로 접어드는 그런 좀 변곡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시간이 제가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조건에 의해서 그 한반도 문제가 갖는 국제적인 본질과 위상을 어떻게 공유하고 선용할 것이냐. 저는 그 그램 앨리슨이나 미국 중국 학자들, 옌셰퉁, 정말 한국 문제를 모르기 때문에 정말 화가 많이 납니다. 우리 또 진보 보수는 그 그대로 인용해가지고 반복하고 있고, 정말 그러면 안 된다고 보는 게 안중근이나 DJ인데 어떻게 그들의 그런 시각을 그대로 앵무새처럼 인용하는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그렇게 세계 최대의 전쟁을 이 땅에서 경험을 해놓고도, 저는 한반도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 세계적으로도 삼중 공유, 미국하고 중국은 경제적으로 커플링이 가장 높지 않습니까? 과거의 대국들 사례에 비춰보면 미일, 미독, 독소, 미소 비교할 수 없어요. 그 커플링은 이제는 조금씩 디커플링. 또 하나 한미, 한중, 이 삼중 커플링을 보면 떨어져 있는 게 뭔가가 보이죠? 남북하고 북미인데, 한미 경중이 과연 들어맞을 것이냐, 이게 저는 조금 어렵다고 봅니다. 저는 우리가 그 안보 외교하고 경제 무역이 이런 절대적 경제국가에서는 같이 갔기 때문에, 이 학자를 인용하지 않습니다만 이 절대적 경제국가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에 의하면 이 리미테스들에서는 이게 문턱이고 현관이니까, 현관이 뭡니까? 그걸 통계할 때는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관이에요. 통과하면 확 눈이 다 열리는 거예요. 성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로마와 야만, 사대문, 만리장성, 안과, 박, 이런 게 현관, 블랙박스처럼 그걸 통과할 때는 검은 것처럼 보이는데 통과가 나면 확 다른 그 관문이 열린다, 이런 건데요. 과연 여기에서 반도체나 배터리나 스마트폰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우리가 거의 제국 수준에 도달해 있는데, 이거를 양자택일이 되겠는가? 한미 동맹 때 한미 경제 관계가 같이 갔어요. 한일 국교 정상화하니까 또 한일 경제 관계가 1등을 했어요. 개방 경제라고 하니까 다시 한미 경제 관계. 한중 수교 이후에 2004년부터 지금까지는 한중 교역 관계가 1등이에요. 그리고 무려 한중 무역 흑자는 대중무역, 대중재수출 홍콩에 1조 2천억 불이에요. 한중 무역 흑자가. 그런 상태에서
지금 저희가 이제는 거기 말씀드리는 TADC가 됐어요. 기술 선진, 기술 선도 민주국가, Technological Advanced Democratic Countries. 미국이 요즘 종종 쓰는 용어입니다. 기술 선진, 기술 선도 민주국가, 비자유주의나 뭐 여러 가지 이제 함의를 담는 용어인데요. 그러면 기술 동맹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경제와 기술이 원래 경제와 안보가 같이 가, 그래서 코콤 공산권 수출 통제 기구로 저희가 번역을 하지만 정확한 번역은 그게 아니죠. 어쨌든 코콤은 뭐라고 국제 정치 얘기하냐면 여기 있는 표현 그대로 옮겨 놓은 겁니다. 안보의 가장 강력한 경제 무기예요. 안보와 경제가 같이 가는 거예요. 소련이 붕괴된 중요한 요인이 이 코콤, 안보와 경제. 그러면 그 당시 연립국이 이제 여기에 기술선진 민주국가로 지금 거명되는 게 네 나라인데 우리만 이제 과거에 강점과 전쟁을 치르고 유일하게 지금 선진국가에 포함되어 있죠. 뭐 G9, G10 뭐라 한국, 인도, 뉴질랜드, 타이완 이 정도면 아마 TADC인데 한국이 선도 국가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고려할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국제적인 차원에서는 한국 문제의 본질과 위상을 공유할 때에 경제와 안보와 경제가 같이 갈 거다. 이게 아마 특히 우리가 완전히 기술 선진국이기 때문에 이제는 뭐 6기가에서 이게 그대로 안보 문제인데 6기가는 5기가에서 미국이 패배했기 때문에 이거에서 안보가 분리될 수 있는가 이거를 잘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내부 문제로 넘어와서 한반도 문제를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통일부를 대체하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통일부 폐지론이 MB정부 때 나왔을 때도 공개적으로는 글을 안 썼습니다만 정부의 통일부는 이제 이름은 내릴 때가 됐다. 한반도부로 바꿔야 된다. 한반도부로. 통일이 목표가 될 수도 없고 핵이 있는 상태에서 통일이 5분 내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가능하지도 않고 그리고 중국이 이렇게 부상한 상태에서 사회주의 붕괴 때도 통일을 못 이루었는데 미중 균형 상태에서 여러 조건을 어렵다 그럴 경우에 이제는 한반도부로 독일이 전독성에서 내독성으로 바꾸어서 일민족 이국가로 갔듯이 한반도부로 바꾸고 남북관계도 사실상의 국가 대 국가로 남북기본조약이나 한국과 조선의 한주 기본조약으로 이렇게 좀 전환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에 남아있는 게 한반도 비핵화를 어떻게 여기에 연결시킬 거냐. 역시 또 김대중의 지혜로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최선의 카드는 도입부에서 인도주의나 경제 대화를 열지만 마지막에는 안보 대 안보가 되지 않겠는가. 북한에 대한 체제 안전을 담보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제는 뭐 핵과 ICBM을 동시에 가진 세계 4나라 중에 한 나라로 북한식 표현을 빌리면 전략국가가 되었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고 북한의 핵활동과 핵강화를 차단하지 않으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근데 여기서 북한을 핵무기를 인정한 핵국가로 인정하는 것은 선택지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그래서 북한이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경로로 가려고 해도 가장 화급한 것은 대화와 대면의 복원을 통해서 최소한 한반도 비핵화 원칙과 대화를 통한 해결이라는 두 개의 원칙적 합의 정도는 복원해낼 필요가 있다. 체제 안전까지. 그럴 경우에 비핵화, 평화체제, 북미 수교, 남북관계의 조약화, 정상화의 사중 경로를 단계별로 동시에 이행하는 것 이상 다른 길이 있겠는가 싶습니다. 특히 평화체제와 북미관계 정상화는 북한의 비핵화와 남북 평화 공존을 위한 양대 필수 조건이라고 생각됩니다. 사찰을 그것이 제한 사찰, 특별 사찰, 일반 사찰로 돼야 되니 사찰에 맞춰서 북이 핵을 열수록 저는 북미 간의 연락사무소, 리에이정 오피스부터 시작해서 상주 대표부, 대사관으로 관계 정상에서 완전히 상호 인정을 하는 것. 그래서 자유주의 국제 질서, 세계 시장 체제,
회로 북한을 불러들이는 것 이상 길이 없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럴 경우에 저는 이 부분 체제, 그러니까 한반도 평화 체제와 한반도 어떤 평화 공동체, 경제 공동체, 인권 공동체, 건강 공동체, 환경 공동체, 인도주의 공동체, 대화 공동체가 약간의 불균등, 비대칭적 시차를 두고 같이 가면서 궁극적인 평화 공존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저는 이것이 아까 권영세 통일부 장관님이 6.15 정신의 핵심을 말씀드릴 때 이어달리기와 초당적 협력, 6.15 공동선언 위대한 역사적 거기에 달려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김대중 정부가 연립연합을 통해서 최초의 평화적 정권 교체를 이뤘지만 경제 파트를 JP한테 양보한 상태에서도 외교안보 파트도 외교부, 국정원장, 주미대사, 통일부 장관, 비서실장, 평통수석부의장 핵심 통일 외교안보 파트를 김대중, 임동원 이 기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앞에 노태우, 이용구, 노태우 정부에서 그것처럼 사실상 보수정부, 보수 인사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그러면서도 아까 말씀드린 진짜 신뢰진자 같은 천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위대한 중도를 통해서 진보 보수를 통해서 얼마든지 온건 대북 대화 정책을 지속하는 이런 보수 인사들을 통해서 보수파 안정시키고 내부 통합시키고 국제사회의 신뢰를 획득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게 최고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내부의 남남통합, 남남연립, 남남연합이 결국 남북대화, 남북공존 그리고 국제대화, 국제공존으로 나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마지막에 말씀드리는 이순신이나 유성룡, 박재가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 땅은 어떻게 이렇게 평화로웠는가. 그러나 한번 전쟁이 터지면 세계 대전쟁이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이순신 편을 만 번을 죽더라도 한 번의 평화를 지켜야 되지 않는가. 그런 100년 평화, 200년 평화, 300년 평화의 그런 질서나 체제를 후손들한테 물려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길게 발제를 해서 죄송합니다.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를 해주신 박명인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토론 순서인데요. 먼저 첫 번째 토론을 해주실 분은 박명규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님께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15분 이내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를 받은 박명규입니다. 좋은 자리에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정말 오래간만에 뵙습니다만은 임동원 장관님 또 다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너무 기쁩니다. 박명림 교수의 발제에 대해서 박명림 교수께서 발표 전에 좀 겸양의 말씀을 하셨지만 내용으로 보면 정말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고민을 담은 발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토론자로서 좀 제가 참 공감하는 부분 몇 가지 또 약간의 이견과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을 질문 형태로 몇 가지 그리고 조금 제안이라고 할까요? 저의 생각을 좀 필요하고 싶은 부분 한두 가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명림 교수 발표에서 공감할 부분은 많습니다.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남북 관계와 한반도 주변 상황이 대단히 복잡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이분법, 그것이 이념적인 이분법이든 또는 통일 평화의 이분법이든 미국 중국의 이분법이든 이 일정 이분법적인 사고를 지향하자라고 하는 것, 또 그러기 위해서는 의제별로 분리해서
일종의 다중복합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 의제별로 서로 다른 접근, 다른 고민을 조합할 수 있어야 한다. 저는 대단히 공감합니다. 또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특히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의견들이 나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핵 원칙, 비핵 평화의 원칙은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 말씀. 또 무엇보다도 우리 정부가 바뀌고 한반도 상황이 요동을 치는 그런 그 가변성을 우리가 늘 경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지속성, 일관성이라고 하는 것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대단히 기묘하다. 또 그걸 위해서는 남남통합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부분,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이제 생각하고 뭐 그런 것과 관련해서 글 속에 남북 관계에서 어떤 사활적인 부분, 핵심적인 부분, 좀 또 부차적인 부분을 좀 누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지적들에 대해서 저는 깊이 공감하고 그 지혜를 우리가 앞으로 좀 키워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약간의 이견과 좀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것과 관련해서 좀 제 질문 겸 좀 말씀을 드리면 6.15 정신을 재해석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저는 내용적으로 공감합니다. 이제 그러면서도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6.15 선언 또는 6.15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는 그 컨텐츠에도 있지만 남북 정상이 합의한 것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남북 모두가 존중하고 어떻게 보면 남북 모두를 구속할 수 있는 원칙이 된다는 측면에서 사실은 존중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런 의미에서 6.15 정신의 재해석은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한다고 되는 문제인가? 이거는 어떻게 보면 만약에 저는 이제 이런 재해석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재해석이 정말 의미 있으려면 남북이 같이 이 재해석에 공감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만의 재해석을 확장하는 것이 가지는 의미가 얼마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한 약간의 의문이 좀 있습니다. 특히 그 점과 관련해서 이제 내용적으로 보면 말이죠. 이게 남북이 같이 이런 지금 박명림 교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남북이 같이 합의하기는 참 어렵겠다 하고 생각이 드는 것이 뭐냐면 지금 박 교수께서 6.15 정신을 확대하신 내용에 보면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가치와 체제 측면에서 한미동맹과 남미 합의를 우선하자. 또 보편주의를 강조하자. 인도주의의 문제에 주목하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지만 이런 내용을 남북이 같이 확장된 6.15 정신이라고 하는 것으로 만들어갈 수 있겠나 하는 부분이 저는 궁금해서 이제 이런 것이 확보되지 않은 채 6.15 정신을 확장하고 재해석한다라고 하는 것은 좀 우리만의 얘기가 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은 이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한 좀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 비슷한 질문이는 이 미중 대립과 관련한 박 교수께서의 진단이신데 미중 대립의 어떤 문제와 그 미중 대립이 불러일으키는 한반도의 이 긴장 이걸 분리하자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신데 이제 이 현실적으로 그 부분이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하는 지금과 같은 미중의 일종의 전략 경쟁이
전 지구적으로 그리고 전 영역에서 진행이 될 속에서 이게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하는 문제, 또 그런 속에서 지금 굉장히 어려우면서도 힘든 주장을 하셨습니다. 뭐냐면 안미경중이라고 부르는 것을 넘어서서 한미 경제와 한중 안보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하자.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이지만 이게 지금 이 미중의 어떻게 보면 신냉전이라는 표현까지 얘기되는 이 상황에서 이 얘기가 얼마만큼 실효성이나 얘기 가능한 일인가 하는 궁금함을 좀 불러일으켜서 제가 그 부분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좀 생각을 하나 좀 말씀드리면요. 이제 6.15 정신 확장하자고도 말씀하셨고 오늘 이 행사도 6.15 선언 22주년을 기념하는 참 뜻깊은 자리이지만 저는 6.15 정신의 재석으로 앞으로 계속 가는 것이 과연 최선일까? 저의 생각은 이미 이 핵 문제 같은 것과 관련해서는 6.15 선언 속에는 그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고 또 지금 오늘 장관께서도 말씀하셨고 다른 많은 분들도 기존 합의들 거기에는 7.40 동성명 6.15 또 기본 합의서 이번에 평양선언 이 여러 가지 기존의 합의들을 존중하고 그 정신을 확장해서 나가자 하는 말씀들을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 측면에서 보면 이제 뭔가 이것들을 묶는 새로운 명명이 하나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가 이런 정신으로 앞으로 남북 관계를 하고 북에게도 요구를 하고 하자라고 할 때 뭔가 그 이름을 6.15라고 하는 것으로 밀고 나가기에는 저는 굉장히 지금 상황에서는 제약되어 있고 파급력이나 확장력이 좀 떨어지지 않나는 생각이 있어서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께서 지혜를 좀 모아주셔서 이 6.15 남북 기본 합의서 또 지난 평양선언 등등 여러 가지가 가지고 있었던 굉장히 의미 있는 내용들을 포괄해서 묶는 어떤 이름 이런 것이 하나 좀 만들어지고 그 속에 핵 지금 그런 어떤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비전 이런 부분들을 포괄하는 그런 어떤 작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냥 단순히 6.15를 재해석하고 우리 나름대로 의미를 확대해서 가자. 이 차원을 좀 넘어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의 좀 생각이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 남북 관계를 한조 관계로 가자라는 말씀. 저도 남북 관계를 임동원 장관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만드셨던 통일 과정에서의 특수 관계라고 하는 이 표현을 이제 좀 그걸 뛰어서 넘어갈 수 있는 다음 관계 설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완전한 국가 대 국가의 관계로 갈 수만은 없으니까 일종의 이 분단 국가 관계라고 하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단순한 민족의 특수 관계라고 하는 것은 넘어서면서 그 국가성을 반영하면서도 일반적인 두 국가 관계와는 구분될 수 있는 어떤 형태 그 부분에 대한 명명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한조 관계라는 명칭도 의미가 있지만 그것이 가지는 그 성격을 조금 더 분단 국가 관계라고 하는 부분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좀 보완이라고 할까요? 이런 지혜가 좀 마련이 됐으면 좋겠다 싶은 것을 좀 제안 내지 부탁드리는 것으로 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명규 교수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토론자께서 이제 의견 주신 거에 대한 답은 그 다음 토론자이신 김근식 교수님 의견까지 듣고 박명규 교수님께서 이제 모아서 정리해서 해주시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른 그 다음 순서로는 김문식 경남대学교수님께서 토론을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남대학교 김근식입니다. 이 자리에 오니까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우리 김홍업 이사장님께서 아태평화재단 그때 이사장 계실 때 제가 아태재단 연구위원으로 저기 우리 최성 시장님도 오신 것 같은데 계셨다가 이 자리로 새로 지어서 이사를 왔다가 이제 연대에 헌납을 하고 저도 이제 경남대로 옮겨서 갔습니다. 그래서 이 아태재단에서 시작한 저의 그 사회생활 초창기의 첫 직장이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사실은 이 행사장에서 이런 6.15 기념행사 자주 왔었습니다만 최근 연간에는 제가 못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또 이렇게 오게 돼서 감회가 새롭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박명린 교수님이 그 발제하신 내용은 역시나 우리 박명린 교수님답게 정말 포괄적이고 종합적이고 거대한 큰 시각들을 잘 설명을 해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한 박명린 교수님의 끊임없는 진정성 어린 고민에 대해서 높은 경의를 표하면서 저는 현실 정치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조금 더 현실적인 냉정한 이야기를 좀 곁들여 볼까 생각합니다. 6.15 공동선언이 벌써 22주년입니다. 22주년이면 요즘 같은 이 세상이 급격하게 변하는 시대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오래전 사건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22년 전에 6.15에 기계적으로 복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22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그리고 DJ의 정신도 제가 가장 존경하는 정치인이 DJ입니다만 DJ의 정신은 항상 시대를 통찰하면서 항상 한 발짝 앞서갔던 해안을 가지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야기 나왔던 4대국 안전보장론이나 3단계 통일론도 사실 70년대 대땅뜨라고 하는 그 국제정세의 변화를 가장 먼저 통찰을 하고 한반도에 적용을 했던 거라고 보고요. 2000년에 6.15 정상회담도 탈냉전이라는 당시 시대적 변화에 한반도를 갖다가 적용한 가장 획기적인 사건이라고 봅니다. 그럼 2022년에 지금 한반도를 보면서 DJ는 어떤 생각을 할까? 22년 전에 6.15로 가자고 할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생각이 바뀐 거죠. 저는 DJ도 바뀌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살아계시지 않으니까 제가 말씀을 여쭤볼 수는 없습니다만 사실상 좀 냉정하게 말하면 미소 간의 50년 거친 냉전의 종식은 한쪽 체제의 소거에 의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존에 의한 평화는 후르시초프가 말했던 평화공존이라는 것은 일시적이고 잠정적인 것이었고 전 지구적인 세계적 평화가 본질적으로 정착하려면 나쁜 체제, 불량한 체제, 있어서는 안 될 체제가 스스로 소거될 때만 사실은 진정한 평화가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엄청난 냉전이 탈냉전의 전 세계적 평화로 올 수 있었던 것은 소련의 해체였죠. 사회주권의 붕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러면 그 시기에 그 탈냉전 시대에 맞는 우리 한반도의 몸부림이 바로 2000년에 6.15 정상회담이었고 최근 년까지 2018년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세 차례 정상회담과 두 차례 북미 정상회담까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그건 다 무의로 끝났습니다. 안 되는 것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해볼 만큼 해봤으니 저는 DJ 같으면 다른 생각을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시대의 국제적 질서의 지금 변화가 본질적인 또 변화를 태동하고 있기 때문에 박명 교수님 말씀하신 미중 대결이라고 하는 중요한 변수가 등장을 했고요. 비핵화가 불가능하다는 현실적인 지금 변화도 분명히 있고요. 저는 비핵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시 육자회담을 열고 다시 대화 협상을 통해서 비핵화가 가능할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입니다. 현실이 변화했으면 해법이 변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미 2000년, 22년 전에 우리 DJ께서 평양을 갔을 때의 현실과 2022년에 한반도 현실과 동북아 현실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면 저는 근본적으로 변화된 솔루션을 내놔야 된다. 그래서 6.15 공동선언에서 이른바 그때 당시 문제가 심각하게 됐었던 공동선언 2항 가지고 극우 세력에서는 이게 뭐 연방제로 갖다 바쳤다 말이 많았습니다만 그 6.15 공동선언 2항의 기본 정신은 평화 공존 아닙니까?
공존으로 같이 화해 협력을 하자는 것이었고요. 그래서 저는 6.15 정신은 그때 액면으로 보면 한쪽이 한쪽을 먹거나 먹히우는 그런 흡수가 아니라 공존을 통해서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통일을 하자는 것이었고, 그 기간 동안은 화해 협력을 하자는 것이었는데 22년이 지난 지금 북한과의 화해 협력, 대화, 교류가 가능합니까? 북한이 안 하려고 합니다. 북한이 안 하려고요. 그때 당시에 한참 기세를 떨쳤던 민화협이니, 그다음에 우리민족 서로돕기니, 월드비전이니, 그 북에 대해서 그 수많은 좋은 마음을 가지고 지원하려고 했던 단체들 지금 돈 모으면 뭐합니까? 북에 갖다 줄 수가 없어요. 왜? 북에 안 받거든요. 그러니까 남북 관계를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안 되는 거였거든요. 되지 않는데 22년의 그 향수를 가지고 그 화려한 추억으로 기계적으로 복귀하는 것이 저는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실책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변화된 현실에 대한 냉정한 판단을 먼저 하는 것이 새로운 우리가 해법을 내놓을 수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 6.15 때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평화 공존은 지금 제가 볼 때는 북한 체제의 적대성이 그대로 살아있는 한에는 평화 공존이 저는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체제의 적대성이 남아있는데 어떻게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습니까? 북은 남쪽을 지금도 대남 혁명 전략의 대상으로 보고, 우리 남쪽도 북을 결국은 자유민주 체제로 통일해야 되는 대상으로 보고 있는데, 그 평화라는 것은 사실은 일시적이고 잠정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냉전 시대 평화 공존은 잠깐 나왔던 그 시기랑 비슷할 거다. 그러나 그 냉전에 해체된 그 해체에 의해서만 사실상 글로벌한 평화는 왔다라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2022년에 오바마 정부 이후에 이제 미중 대결 시대가 되면서, 그래서 지금은 탈냉전이 아니라 신냉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탈냉전에는 탈냉전에 맞는 남북관계가 6.15 정신이라고 한다면, 신냉전에는 신냉전에 맞는 남북관계를 생각해야 된다. 그 신냉전의 핵심은 미중 대결이죠. 우리는 소련이 망하면 사회주의가 해체돼서 다 끝날 줄 알았는데 중국이라는 거대한 잠재자가 하나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소련이 망했던 그때부터 중국은 힘을 발휘하기 시작해서 지금 21세기 와서는 거대한 사회주의 독재 국가가 되어 있죠. 그래서 중국이 존재하고 있는 한 사실상의 냉전은 그 잔재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신냉전이 발흥하는 겁니다. 미국 조야에서 미국의 그 수많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그렇게 싸우면서도 대중국 정책에 대해서는 동일한 입장을 갖는 이유가 저는 그거라고 봅니다. 등소평의 개혁 개방 이후에 중국이 40년 넘게 인게이지를 하면 중국 공산당도 언젠가는 민주화가 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미중 관계를 열어갔는데, 그렇게 되기는커녕 중국은 더욱더 강력한 독재 국가로, 그것도 엄청난 경제력을 가지고 엄청난 근육질을 과시하면서 동아시아를 유혹하고 있죠. 거기에 러시아까지 이제는 저렇게 말도 안 되는 무도한 침공 행위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됐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살아계셨으면 이 신냉전의 이 역사적 상황을 보면서 과연 6.15 22년 전의 이야기를 고집하실까? 제가 뭐 도발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그래서 그동안 몇 년 동안 여기 초청을 못 받았습니다. 그 냉정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냉정하게. 그러니까 박 교수님의 그 고민, 그 화두, 그 진정성 100% 이해합니다. 근데 그게 실현되느냐? 지금 계속 말씀하신 북미 수교 평화협정 됩니까? 지구상에 존재하는 평화협정이 상대 국가의 적대성이 온전한 상태에서 평화협정은 되지 않습니다. 평화협정은 그 평화협정이 조약으로서 발효해서 실제로 평화를 가져오려면 항복을 해야만 가능한 겁니다. 샌프란시스코 평화협정이 일본의 항복이었죠. 항복하지 않고 핵폭탄을 수십 개 가지고 SLBM 쏘고 ICBM 쏘고 전략군이라는 새로운 부대를 만들어서 미사일을 확보하고 있는, 실전 배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평화협정이 됩니까? 불가능한 건 불가능한 거다. 그러나 DJ 때는 가능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DJ 핵백 정책은 지금도 역사적으로는 정당하다는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핵무장 국가가 아니었거든요. 핵을 개발하려고 시도했던 핵 개발 국가였죠. 그러나 그게 보수가 잘못했든 진보가 잘못했든 2020년에 한반도는 지금 핵무장 국가죠. 어떻게 북한이 핵무장 국가가 아닙니까? 작년에 8차 당대회에서 김정은이 천명한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을 보십시오. 세계 5대 강국에 드는 핵무장 국가입니다. 지금 쏘아 올리는 게 다 그게 지구상에는 거의 없는 것들이에요.
SLBM 핵잠수함, 그다음에 순항기 크루즈 미사일, 초대형 핵폭탄 이번에 엄청나게 쏘아올리는 게 다 그런 작년에 8차 당대회에서 김정은이 지시한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에 따른 스케줄이에요. 남쪽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쏘는 겁니다. 그렇게 변화된 현실이라는 게 우리가 우리 김대중 대통령께서 6.15 선언에 가졌던 사회주의가 해체되고 소련이 망했기 때문에 탈냉전이라는 국제 정세에 편승해서 우리 한반도에 새로운 화해협력의 남북관계를 가져보겠다는 그 정신이 2022년에는 안 맞는다는 거죠.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 여기 뭐 임동원 장관님도 계시고 다 계십니다만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의 수준에서 담론의 수준에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적어도 국가를 운영하고 한반도의 안보를 챙겨야 되는 입장에서는 저는 그건 냉정하게 봐야 된다. 미중 대결이 끝날 것 같습니까? 그래도 비핵화가 가능하고 평화협정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북한과 대화협상이 가능했던 것은 미중 관계가 좋았을 때입니다. 더 잘하실 것입니다. 아까도 우리 박명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번에 유엔 안보리에서 제재 러시아하고 중국이 이제는 거부를 하지 않습니까? 다시 냉전으로 돌아간 거예요. 미중 관계가 협력적이기 때문에 육자회담이 됐던 거고 육자회담이 되니까 중국이 호스트해서 그래도 9.19 공동성명 나왔고 1.3 합의가 나왔죠. 그게 지금 가능합니까? 김정은이 더 잘 알죠. 이 미중 대결 구도에서는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중국은 내 편을 들어줄 것이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미중 협력의 시대가 한 20년 갔죠. 그리고 미중 협력의 시대는 아까 말한 안미 경중이 가능했죠. 안보는 미국하고 하고 경제는 중국하고 한다. 그러나 지금 윤석열 정부가 말합니다만 경제 안보 시대 아닙니까? 안보가 경제고 경제가 안보입니다. 안보와 경제가 분리되지 않기 때문에 안미 경중은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 박 교수님이 양자택일 안 된다고 합니다만 시대의 거대한 변화의 앞에서는 그 변화의 정세를 미리 간파하고 선택해야 될 땐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냉전의 끝자락은 결국 서로 적대하고 있는 체제가 상대방에 대한 적대성을 숨긴 채로 공존한다고 해서 평화가 되는 게 아니다. 결국 한 체제의 소거에 의해서만, 한 체제의 제거에 의해서만 진정한 평화로운 통일이 가능하고 그게 독일 통일이었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뭐 여기 우리 김대중 도사관에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죄송합니다만 현실은 현실이다. 이미 북한은 남북 관계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북한은 미국과 대화를 구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미 북한은 핵포기를 포기했습니다. 변화된 현실이죠. 22년 전에 우리 대통령께서 고민했던 그 시대와는 완전히 다른 조건입니다. 그 변화된 현실에서 우리가 어떻게 다시 한반도의 평화와 자유로운 통일을 만들어 갈 것인가는 저는 새로운 6.15가 나와야 된다. 저는 대통령이 살아계셨으면 반드시 그 고민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22년 전에 똑같은 것을 반복하고 되뇌이는 기계적인 복귀로 가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접근을 했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은 제가 볼 때 이제는 평화공존 그 자체에 매달리는 게 아니고 대화협력 그 자체를 구걸하지 말고 대화의 문은 열어놓고 교류협력의 의지는 가지고 있죠. 그러나 안 하면 안 하는 거죠. 평화공존하죠. 평화체제하죠. 그러나 적대성에 온전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평화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어목했던 미소 냉전의 시대가 한 체제의 소고로만 가능했다는 거. 동일 통일도 결국 한 체제의 민주화에 의해서만 평화로운 통일이 가능했다는 거. 그리고 우리 DJ께서 70년대 대땅트를 보고 4대국 안전보장론을 해안을 가지셨고 소련의 해체를 보고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6.15의 정신을 해안을 가지셨다면 2022년에 미중 대결에 한반도의 핵무장 국가 북한과를 맞대결하는 이 한반도 상황에서는 저는 새로운 해안을 제시했을 거다. 그 새로운 해안은 기다리면 된다. 기다리면 된다. 전략적 관리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는데 전략적인 평화적 관리를 하면 됩니다. 대화도 하되 북한이 안 한다고 말고 교류협력 하되 북한이 싫다면 말고 저는 문재인 정부의 실패는 집착한 겁니다. 집착. 자꾸 이제 6.15로 돌아가는 거죠. 그때가 좋았어.
화려한 추억이죠. 역사는 진화하게 돼 있습니다. 역사가 진화하죠, 당연히. 냉전이 끝날 거라고 누가 생각했습니까? 그래서 거대한 탈냉전의 시대가 왔고, 탈냉전의 시대에 한반도는 몸부림을 쳤고, 그러나 다시 신냉전의 시대가 또 온 거 아닙니까? 그럼 신냉전 시대에 한반도로 어떤 몸부림을 쳐야 되느냐? 신냉전이라는 거대한 파고가 오고 있는데 다시 탈냉전의 20년 전으로 돌아가자, 그건 우리 한반도가 길 잃은 미아가 될 수가 있다. 저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대통령께서 살아계셨다면 여기 계신 분들하고 진솔한 대화를 하시면서 이제는 그 교류협력, 평화공존 이러한 가치와 원칙을 제시하면서도 본래 우리 DJ가 가지고 계셨던 남북관계의 햇볕 정책의 핵심은 저는 트로이의 목마라는 그것에 저는 녹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석에서 뵀을 때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들었던 게 햇볕 정책은 트로이의 목마다라는 말씀하셨거든요. 이제 대북 정책은, 이제 남북 관계는 트로이의 목마로서 결론을 내야 될 때다. 교류협력 그 자체에 매몰되거나 대화에 매몰되거나, 대화가 무엇을 위한 대화고 DJ의 햇볕 정책이 무엇을 위한 햇볕 정책입니까? 그 안에서 목마에서 병사들이 나와서 결국은 북한을 개혁개방시켜서 북한을 민주화시키는 것이 바로 햇볕 정책의 목적이었고, 이제는 트로이의 목마로서의 2022년에 새로운 대북정책 해법을 고민해야지 22년 전에 6.15 공동선언으로 기계적으로 회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라는 말씀을 정말 제가 죄송합니다만 말씀을 드리고,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 박명희 교수님 말씀하신 남북을 사실상의 국가가결 하자라면 100% 동의합니다. 북한을 그냥 이웃 나라로 인정하면 됩니다. 이웃 나라로 인정해야죠, 당연히. 그 대신 도발에 대해서나 무력 군비 증강이나 현상을 변경하려는 태세에 대해서 뭐 단호하게 우리가 막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저는 이 핵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핵 문제를 뭐 다시 뭐 협상을 통해서 되겠습니까? 안 되고, 그러나 김정은이 이미 갖고 있는 핵폭탄과 핵 그 무기를 적어도 우리한테 쏠 수 없게 하는 튼튼한 안보를 먼저 하면 됩니다. 중국이 핵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무서워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데 북이 그 핵을 가지고 우리를 위협하거나 실제로 핵무기를 쓸까 봐 겁나는 거기 때문에 핵무기를 이미 가진 거고, 그러면 핵 포기를 우리가 주장하기보다는 핵 불사용을 먼저 우리가 튼튼한 안보로 막아내고, 그리고 나서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전략적이고 평화적인 관리를 통해서 냉전의 종식이 서론의 해체로 왔듯이, 저는 21세기 동북아의 평화와 한반도의 평화통일도 결국 한쪽 체제의 속어에 의해서 올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잘 준비하면 우리 DJ께서 말씀하시는 트로이의 목마가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김근식 교수님의 그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럼 먼저 그 박명희 교수님, 발표자이신 박명희 교수님께서 두 분 토론자님께서 주셨던 제 말씀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의견을 주시고, 그 뒤에 이제 청중석에 계신 분들의 이제 질문을 받아서 이제 그 마무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너무 중요한 말씀들을 많이 제기해 주셔서 어떻게 답변을 드릴 수 있을지 조금 걱정스럽기도 하고 주저스럽기도 합니다만은 충실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의미를 부여해 주신 부분은 제가 더 이제 공부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첫 번째 박명기 교수님, 김근식 교수님 6.15 정신을 재해석한다고 해서 남북 정상의 합의가 변화된 현실적 조건에서 가능하겠는가? 현실은 현실이다. 이거를 약간 서로 다른 관점에서 6.15 정신의 재해석이나 현재적인 적용이 됐건 활용이 됐건 문제를 제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중 대립이 두 분이 공통적으로 말씀해 주신 그 가운데에서 지금 이 6.15 정신 또는 발제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한반도 평화 전략이 어느 정도 실현 가능하겠는가, 특히 한미 경중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6.15의 확대가 가질 수 있는 좀 한계나 위험성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서로 또 다른 관점에서 남북 관계를 국가 대 국가, 한국 대 조선의 관계로 갈 때에 박명규 교수님께서는 분단 국가의 제식으로 표현하면 이제 남북 기본화식의 이제 특수 관계와 일반적인 외교 관계, 정상 관계를 좀 합쳐서 이제 특수한 정상 관계다, 이렇게 이제 평양에서도 이제 그렇게 제안을 해보고 그랬습니다. 그것도 이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김규식 교수님께서 이제 어렵지 않는가, 화해 협력도 그렇고 이게 적대성 문제, 또 북이 내세우고 있는 보건, 만년 보건, 헌법에까지 삽입한 무기를 헌법에 삽입한 세계 유일무이한가 이제 비핵화가 현실적이냐. 저는 우선 조금 그 문제를 먼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제가 6.15의 제 해석을 말씀드렸던 것도 변화된 현실적 조건이었는데, 저는 우선 시기를 조금 길게 보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1945년부터 볼 때에도 지금 이제 일제강점의 2배를 넘고 그랬는데, 전에도 저는 모든 세계 문서에 다 나와 있는 것보다는 휴전협정도 거기 보면 정확하게 해석판에 보면 월드 어그리먼트, 세계 합의이고, 한국 분단을 민족 분단으로 보는 그 국제 문서는 없죠. 다 이건 세계 분단이고, 이거는 뭐 미수 합의인데 일반 명령 1호에 2차 세계대전. 근데 이런 차원에서 보면은 한국 문제는 일단 한반도 문제 세계 문제인데, 저는 이게 통일신라와 발해 정도의 공존을 거치지 않고 복원이 되겠는가? 그보다 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거를 이상과 현실을 동시에 고려했을 때에 왜 아직도 이제 비핵화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걸 말씀드리냐면요, 저는 미중 대결에, 요건 이제 김문식 교수님 약간 견해가 다른 건데요, 가능하다고 보는 거는 저는 이 4가지 사례 때문입니다. 통일신라와 발해 말고도. 근데 저는 제가 가장 주목해서 본 것은 네덜란드와 벨기에 사례입니다. 네덜란드가 그 당시에 독립을 획득하고 왕위 계승 전쟁이나 유럽의 전쟁 상태에서 그렇게 그 뒤로 단 한 번의 내전과 국제 전쟁이 없어요. 네덜란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고, 특히 네덜란드와 벨기에가 영구 분단으로 가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근데 둘 다 동인대사는 말할 필요도 없이 분단이 되고 4배 공존이 되면서부터 네덜란드들이 이제 엄청난 평화 번영을 이뤄서 황금의 네덜란드. 근데 이거는 미중 대결은 말할 필요도 없어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당시 네덜란드의 위치를 보면. 두 번째, 미국을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 독립 위에 미영 평화 공존은 말할 필요도 없이, 아니 독립전쟁 과정 자체가 영국 불란서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나중에 둘 다 관계가 좋아요. 아니 일개 식민지도 그걸 했는데 지금 세계 6위의 군사력과 경제력, 10위의 경제력, 6위의 엊그제 블룸버그 최종 보고서가 뭡니까? 한국의 코비드-19 레질리언스 랭킹이 세계 6등이에요. 그렇게 비판받다가 맨 위에 우리보다 압도적으로 좋았던 뉴질랜드, 타이완 비교해서 저 밑에 40등대, 50등대예요. 저는 이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고 보지만, 또 우리가 미국, 제가 여기에 이제 이상한 사람 하나를 인용하고 있는데요. 이 알렉산더 와일리라고 이제 미국 상원의원인데, 정말 희한한 얘기를 해요. 2차 세계대전 중인데 한미동맹 얘기를 해요. 벌써 그 당시에
데프트 가스라 이런 걸 다 공부를 해보고 야 이거 좀 이상한 이거 보통이 아닌데 이러면서 이제 그래서 저는 아니 일개 식민지 국가도 영국, 프랑스하고 다 관계 회복하잖아요. 얼마 안 지나서. 세 번째, 핀란드가 소련하고 나토 사이에서 지난 과정을 보면 전 핀란드 방문 여러 번 했습니다. 예, 만네르하임, 파시키비, CSC까지 이끌어내는 케코넨 그 담당자들도 다 인터뷰를 해봤고 핀란디지룸 핀란드와는 다 조롱했잖아요. 저 바보들. 성공을 했어요. 중국은 더 말할 필요도 없죠. 미소 대결하에서 막류들 많았고 마우쩌둥이 이제 우리는 반소 친미로 간다 그랬을 때 다 뒤집어졌어요. 그 비밀문서 보면 그 거의 전쟁이에요. 주석 동지 잘못 말씀한 거 아닙니까? 반미 친소로 아니다. 우리는 반소 친미로 간다. 70대 초반에. 그래놓고는 그때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어쨌든 예? 미중 관계나 그 당시 미소 관계로 봤을 때 다 반미 친소로 갈 줄 알았는데 반소 친미로 간다 해놓고는 30년 후에 소련 날라가요 그냥. 아니 30년도 아니죠 사실. 17년 후에 이제 소련 붕괴되죠. 근데 그냥 비상한 시기와 비상한 위치를 상정하지 않으면 사실 조금 이건 어려운. 아니 이게 영국 사례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아까 요거는 이제 역사적으로 이론적으로 김근식 교수님이 좀 다른 건데요. 미중 협조 시대 때문에 대화가 가능했다. 미중 대결 시대는 어렵다. 영국의 왕당파하고 의회파가 모든 권력투쟁처럼 죽였잖아요. 청교장면까지는. 명예혁명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왕 살리려고 프랑스 망명을 할 때 뭐 다 아시겠지만 신고하잖아요. 누가 그랬다가 더 난리 나지. 이놈 시키 그냥. 그러니까 그때 유럽의 대륙의 그 천재 철학자들 왕들이 뭐라 그러냐면 저런 바보 자식들이 있냐. 하나 죽여야지 저거. 저 왜 살려주냐. 근데 나중에 인류사 최초로 왕당파와 의회파가 서로 공존을 하고 진짜 김기식 교수 말씀대로 현실이 현실인데 그러고 나서는 이 위대한 철학자와 지도자들이 대륙 사람들이 저 바보들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바보들이다. 가장 현명한 바보들. 와이츠 스풀이라고 딱 그들이 쓴 표현이에요. 왜 그러냐? 저거 한번 공존을 하더니 그 뒤로는 영국 예외주의로 가는 거예요. 민주주의 처음 만들어 산업혁명, 민주주의 혁명, 과학혁명 이거 뭐 서로 안 죽이기 시작하니 대륙은 맨날 서로 혁명 반동 쿠데타 다 죽이고 난리칠 때 권력 저 새끼들 저거 바보인 줄 알았더니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바보들이구나. 가장 현명한 바보들이구나. 그래서 저는 핵 포기 이전에 핵 불사용 여기도 말씀드렸으면 다 좋은데 미중 대결은 지금 말씀드린 네덜란드가 처했던 위치, 미국이 처했던 위치, 핀란드가 처했던 위치, 중국이 처했던 위치에 비하면 훨씬 좋은 조건이다. 나쁜 조건이 아니다. 우리는 이거 저는 믿고 일어설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적대성 문제를 조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뭐 미국 헌법 만들 때에도 데이비드 휴미나 몽테스키에 갔다가 이제 딱 암기라는 거예요. 메디슨이라는 사람들이 암피크티온 리키아 동맹부터 어떻게 다른 체제가 공존했는가. 근데 거기서 위대한 지혜를 발견해요. 몽테스키와 휴미 원문에 그대로 쓰여 있어요. 체제가 다르면 공존해라. 체제가 같으면 연방을 해라. 그래서 제가 고려민주연맹은 안 된다는 거는 아니 체제가 다른데 연방한 역사는 인류에 없어요. 공존을 해야지. 적대 체제이기 때문에 공존을 하는데 말씀 주신 대로 핵무기를 가진 북한과 공존하는 거는 핵을 처음에 저는 불사용부터 불사용 불능화 해체 뭐 이렇게 비핵화 한 4단계를 생각을 해봤지만 우선은 진짜 불사용 불능화까지 가는 것도 해커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비핵화 15년 정도 걸린다 그랬는데 저는 그래서 한 이거를 길게 생각합니다. 비핵화라는 거는
상당히 긴 장기 공전을 가야 될 거고 그 가운데에 이제 궁극적인 근데 적대성 때문에 전쟁으로 가지 않고 최소한의 공존성으로 가야 되고 아마 그래서 이제 통일은 좀 어렵다고 보는 것도 정말 네덜란드와 벨기에를 보면 저는 독립 공존이 비판을 받겠지만 분단 공존이 저는 아마 이게 가장 현실적인 150년, 200년 이렇게 가는 게 어떨까 싶고 마지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김대중 대통령 이제 6.15 그때 막 대북 송금 특검 논의가 있고 그럴 때에 2003년 정부 교체 이후에 첫 번째 때에 루즈벨트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언더 더 FDR 이게 뭐냐면 다 불가능하다 그랬어요.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근데 루즈벨트가 당선되자마자 공황을 극복하는 거 한편이랑 또 한편에는 두 사람의 이제 모르겐타우하고 또 한 사람을 이제 보내서 다 불가능하다 그랬어요. 이게 볼셰비키 혁명과 소련 내전을 볼 때에 이게 어떻게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국교 수립이 가능한가? 근데 당해 1933년에 단절됐던 미소 수교를 복원시키고 바로 그것 때문에 스탈린 잡아놨기 때문에 히틀러가 나중에 2차 세계를 일으켰을 때 트루만이 야 이게 도대체 루즈벨트의 지혜는 몇 년을 내다보는 거냐 이게 도대체 이게 사회주의와 완전히 체제가 다른데에도 절대 불가능하다 그랬어요 참모들이. 근데 미소 수교 복원해내니까 처음이에요. 인류 역사상 나치가 그렇게 됐을 때 저희가 잘 아는 바와 같은 이제 연합국이 만들어지고 2차 세계대전을 종전을 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거에 비하면 전쟁을 치렀지만 한국과 북한의 관계 개선, 이 적대적 공존에서 핵을 제한하고 이제 불사형부터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불능화 거쳐서 비핵화는 조금 시간이 길더라도 저는 중기 좀 장기 평화 공존으로 가면 6.15 정신을 오늘에 되살리는 것이 과연 완전히 불가능한 것인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말씀을 드리면 제가 한 가지 이 안보 담론에 대해서 안보냐 대화냐 양자택일이 아니라고 말씀을 아까 드렸던 것은 저는 어쨌든 이건 우연이지만 보수 정부는 연속 3번을 지금 병역을 이양하지 않은 분들을 분단 국가에서 대통령으로 선출하셨어요. MB부터 윤석열 대통령까지. 한 분은 중간에 여성 대통령이라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근데 국방비 증가율을 보면은 MB 정부 5.1, 박근혜 정부 4.2, 문재인 정부는 거꾸로 6.3이고 근데 방위비는 낮추면서 또 남북대화는 단절시키는데 통일준비위원회를 꾸려요. 이런 모습은 조금 저는 이제 지양할 때가 됐다고 보고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도 저는 계속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이런 거 국가 대 국가가 유엔 회원국으로서 제소하지 않으면 문제가 심각하다고 봤습니다. 이거는. 도쿄나 베이징, 뉴욕에서 한국 재산 폭파됐으면 그건 전쟁이거든요. 치해법권 지대에 대해서 재산과 생명을 침해하는 것은 선전포고를 간주해도 국제법상 아무런 저촉을 받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재산을 저렇게 폭발을 시켜도 아무 소리도 못하는 저는 도대체 저희는 서해에서 김대중 대통령 연명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 미사일 지침 폐기를 통해서 이런 미사일 주권을 회복하고 탄도 사거리 중량 해제 또 잠수함 발사 이런 탄도 미사일 SLBM 개발 성공하고 초음속 순항 미사일 개발 성공하고 군사 전문가들은 다 알지요. 누리호가 기술적으로 어떤 단계에 와 있는 건지 ICBM과 기술적으로 이제 누리호는 거의 성공 단계에 와 있고 경항공모함 도입 같은 것까지 이렇게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거 보면 사실상 6.15
6.15의 안보 강화하고 남북 대화의 디테일에서는 많이 지혜와 지식과 전략 중심이 떨어졌지만 큰 틀에서는 그것도 이렇게 크게 벗어나지 않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 박명림 교수님의 이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조금 이제 그 촉박한 관계로 총중석의 질문은 받기로 하지만 저희 세 분만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을 받고 그다음에 모아서 저희 이제 말씀을 듣도록 하겠는데요. 혹시 이제 지정해서 이제 의견을 들으실 분이 있으실 경우에는 이제 질문하실 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시면 저쪽에 신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저희 백학 소장 하시고 이제 네. 이렇게 세 분 이렇게 질문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성입니다. 감개무량하고요. 우리 박명림 교수님 또 김근식 교수님 또 우리 박명 교수님 과거 공부할 때 우리 선배님 동료 후배신데 단도직입적으로 우선 좀 질문드리고 싶으면 박명림 교수님께는 이제 이 발제문의 거대 담론의 흐름은 알겠는데 지금 모든 사람의 관심은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6.15 정신을 계승하든 재해석하든 폐기하든 21세기 한반도 평화전략 차원에서 남북 정상회담은 북미 정상회담은 북핵 문제 타결은 어떻게 하는 것이 김대중 정신을 계승하는 건지에 대한 좀 우리 박명림 교수님의 고견을 듣고 싶고 이게 문명사적인 접근하니까 당장은 절박한 상황에서 거기에 대한 해법을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김근식 교수님은 너무 좀 당황스러운데 왜냐하면 이제 지금 포지션이 이제 학자로서의 우리 김근식 교수님 그리고 뭐 숨길 수 없는 국힘당의 브레인으로서의 교수님 좋은데 오늘 발제에서 축사지만 통일부 권영세 장관이 의미 있는 이야기를 했다고 봅니다. 저는 과연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갈 건가 김대중 정신 또 14 정상선언을 어떻게 할 건가 하는데 오늘 화두를 6.15 선언, 14 정상선언 기존의 모든 합의를 윤석열 정부는 계승하겠다. 그리고 당장이라도 회담에 응해온다면 하겠다라는 고민의 전략적 입장을 표명했는데 우리 김근식 교수님이 과거 누가 보더라도 햇볕논자신데 오히려 거기서 발전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지금 북한 신냉전에 돌입됐기 때문에 북한과 같은 상대의 제거 그 속에서의 전략 저는 정말 위험하다고 봅니다. 지금이야말로 김대중 정신을 구현해서 남북 화해협력 김대중 대통령 50년 60년대부터 4대 국보장론을 이야기했죠. 상황의 변화가 엄중하기 때문에 더욱더 DJ 정신이 필요하다. 오히려 우리 김근식 교수님 같은 분이 국힘당 내에서 윤석열 정부하에서 DJ 정신을 계승해라. 그렇지 않고 과거의 냉전적 수구적 접근할 경우는 전쟁의 위협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질문을 다 받고 좀 이제 답을 해주시는 걸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백학 소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간도 없고 그래서 우리 김근식 교수님 하신 말씀에 대해서 잠깐 제 생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대통령님께서 70년대 4대국 평화보장론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탈냉전 시대 들어와서 햇볕 정책 6.15 이것은 국제 환경의 변화를 잘 이용을 하셨다 하는 게 100% 옳지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 국제적 환경 변화는 강대국들이 자기 이익을 강화하고 확보하고 강화하는 방향으로 강대국들이 짜는 강대국 질서거든요. 그게 이제 잠깐 무너질 때 이게 조정이 있을 때 소위 조그만 나라들한테 조금 공간이 열리면서 이제 이럴 어떤 새로운 생각을 새로운 정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하는 것은 우리가 뭐 다시 반복할 필요도 없이 그건 당연히 그런 겁니다. 그런데 김근식 교수님 너무 현실은 현실이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어찌 보면은 이 강대국 질서가 만들어내는 그 질서를 지배하는 담론에 서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실은 강대국 간의 결판이 나기 전에는, 왜냐하면 조그만 중간에 있는 나라들은 강대국 간의 정치에서 필요하면 가져다 쓰고 아주 필요 없으면 버려버리는 게 강대국 정치 논리니까, 거기에서 강대국 간의 결판이 나기 전에는 다른 나라는, 조그만 중간에 있는 나라는 설당이 없다라는 이야기나 마찬가지로 들리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나 뭐 북한이나 다른 나라들 다 마찬가지 설당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렇다 보니까 우리 김근식 교수님, 평화공존이 어떻게 가능하냐, 비핵화가 안 되는데 무슨 햇볕 정책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제 이렇게 이제까지 표현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볼 때는 김대중 그러한 강대국 질서 변화의 그 시점을 잡아서 이 강대국 질서가 다시, 강대국들이 다시 자기 자신들의 이익을 확보하고 강화하는 새로운 강대국 질서, 새로운 국제 질서를 짜게 될 때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민족은. 우리가 이 사이에, 이 과도기에 우리 민족이 서로 협력을 해서 새로운 국제 질서가, 요새 같으면 미중 질서가 생겼을 때 강대국 질서가 일단 들어서면은 약소국들이 어떤 인풋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때까지도 생각하시면서 고민을 하신 거거든요. 그게 사실은 6.15 정신이고 김대중 정신이라고 봐요. 달리 이야기를 하면은 자주성과 국제성의 문제인데, 이 자주성이라는 것은 강대국들한테는 필요 없는 개념입니다. 이것은 중간에 끼인 나라들이 필요한 그런 가치지요. 그러니까 이 6.15도 예를 들어서 6.15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정신, 비전, 정체성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한테는. 6.15 정체성이라고 그러면은 그것은 정전체제 하에서 수십 년 동안 적대와 전쟁의 정체성을 우리한테 강요를 했고 우리는 그것을 숙명으로 알았지만은 6.15 정체성은 바로 그것을 화해와 평화의 정체성으로 최초로 바꾸기 시작한 그런 게 바로 6.15거든요. 그리고 햇볕 정책이고. 그런데 그것은 강대국한테 필요한 게 아니고 우리한테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환경이 결국은 어떤 주어진 환경을 우리가 바꿀 수 없느냐. 저는 또 현실을 바꿀 수 없는, 저는 그렇게 생각지는 않아요. 예컨대 우리가 학자들로서 공부하는 데서도 뭐 우리가 뭐 구조주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현실은 결국은 겉으로 보면은 물질적인 것이 모든 힘을 가지고 완전히 결정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은 중요한 것은 사회적 담론, 사회적 생각, 비전이 결국은 사회적 현실을 구성하고 재구성한다라는 주장을 하고, 그게 지금 뭐 여기 있는 학자들이 아니신 분들한테 말씀 뭐 좀 도움, 조금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드리자면은, 이미 국제 정치, 사회 과학에서는 아주 담론을, 압도적인 담론, 가장 주류를 이루고 있는 그런, 말하자면 접근법이거든요. 그래서 현실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미래의 비전을 가지고 6.25 정신을 가지고 우리의 그 어떤 화해와 평화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것을 현실에 가지고 들어와서 현실을 재구성함으로써 현실에서 우리가 미래의 비전을 믿고 현실이 미래가 들어와 있는 살아있는 미래로 만들어가면서 노력을 하면은 정말 강대국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지만은 그 가치, 그 노력은 사실은 유일하게 어찌 보면은 강대국 중간에 끼어 있는 나라들이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런 가치들이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너무 쉽게 포기를 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하는 게, 이게 바로 6.15 정신이고, 이게 바로 우리 통화, 통일, 평화, 그리고 번영의 열쇠다. 이걸 우리는 포기할 수 없다. 이 말씀만 좀 뭐 길어져서 오히려 미안합니다만 그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이제 죄송한데요. 먼저 저희 원래 저희 학술회 시간이 4시 30분까지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이제 저희 토론자 분께서 이제 먼저 다른 일정이 좀 있으신 상황이어서 먼저 짧게 좀 말씀해 주시고 좀 가능하실까요? 저한테도 기회를 이렇게 주셨는데. 네, 저 먼저 김문식 교수님께서 지금 다른 일정이 있으셔가지고 먼저 가셔야 돼서 지금 이제 먼저 의견을 듣고 그 다음 의견 드리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제가 4시 반에 끝나는 걸 생각을 해서 다음 일정을 잡아 죄송합니다. 박 교수님 좀 이따 말씀하시고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우리 최정 시장님이나 우리 백학수 소장님 말씀 주신 거가 저에 대한 약간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 같습니다. 유교 정신을 계승한다는 거하고 22년 전에 6.15의 정신을 지금 2022년에 맞게 발전적으로 진화시킨다는 이야기는 모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걸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권영세 장관의 오늘 축사나 저의 문제의식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대화는 항상 합니다. 그러나 대화는 구걸할 필요는 없는 거죠. 북이 안 한다는데 교류협력의 의지와 스케줄과 계획과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 매달리지 않습니다. 그게 다른 건데 그걸 6.15 정신을 계승하지 않는다고 볼 필요는 없는 거죠. 저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마치 6.15 정신을 뭐 단절하거나 그걸 부인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말씀 드리고 오히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17년에 문재인 정부가 등장했을 때 그 북핵 문제를 2018년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로 풀어나라고 했을 때 저는 그게 마지막 시도였다고 보고 굉장히 바람직한 저는 몸부림이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패를 했고 그 뒤에 남북 관계는 완전 파탄이 난 상황이고 북한의 핵무장은 이제 완성이 되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또다시 우리가 그 과거의 향수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은 제가 그걸 거부하자는 게 아니라 지금의 현실에 맞게 발전적으로 진화를 시키자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 정신과 내용을 계승하는 것과 이걸 발전시키는 것과는 좀 모순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그다음에 백학순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자주성의 문제, 그다음에 우리 강대국들이 만든 질서에 우리 약소국들이 할 수 있는 우리의 의지 100번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DJ의 해안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70년대 대땅 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그때 열려진 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 7.4 공동성명도 그런 맥락에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그러면 6.15 선언도 사실은 탈냉전이라는 그 거대한 흐름의 변화 속에서 한반도의 자주적인 몸부림으로 시작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그것이 실패할 때도 있고 모자랄 때도 있고 한계가 있었죠. 7.4 공동성명이 성공했습니까? 6.15 공동선언이 성공했습니까? 그 뒤로는 그게 되지 말았잖아요. 못했잖아요. 그러면 2022년에 신냉전이라는 강대국들이 만든 질서이라고 하더라도 그 강대국들이 만든 질서의 틈바구니 안에서 한국이 할 수 있는 가장 자주적이고 현실적인 해법들을 고민해야 한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게 강대국들이 만든 거니까 우리는 우리 길을 가겠다. 라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저는 그 말씀을만 드리고, 그러니까 그게 저는 백학수 소장님이 말씀하신 자주성을 배제한다는 걸로는 제 말씀을 좀 오해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주적인 노력을 우리가 그 국제적인 변화된 환경 속에서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네. 네, 그렇지만 이제 김문식 교수께서는 일정 때문에 먼저 좀 자리에 좀 이해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질문자 저한테 간단히 부탁드리겠고요. 저희 이제 마무리 시간이 됐기 때문에 박명희 교수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고 그다음에 박명희 교수님도 좀 마무리 코멘트 해주신 걸 해서 끝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좀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마이크 나오고 있죠? 저는 저 홍익대학에서 강의를 했던 이성구 교수입니다. 오늘 이 6.15 정신과 21세기 한반도의 평화 전략은 역사적으로 볼 때 대단히 중요한 그런 기회이고 또 정말로 시기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발제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 이유는 6.15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한반도를 평화적으로 통일을 시키느냐라는 그러한 그 민족의 염원을 담고서 출발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6.15 정신이라고 하는 것을 이걸 예를 들면 변질시킨다든지 또 이것을 재해석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러한 그 김대중 대통령님과 그리고 그 시대의 그 염원을 가지고 노력했던 이 사람들의 그런 염원은 결코 후퇴돼서는 안 되고 앞으로 전진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박명림 교수님께서 그리스에 관한 그런 그 말씀을 좀 해주시면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은 뭐냐면 그리스에 서서의 그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그런 전쟁과
싸움은 거의 한 5, 600년 정도 계속된 전쟁입니다. 이런 오랜 동안 전쟁에서 그들이 한반도 한 번도 빼놓지 않았던 것이 뭐냐면은 동맹의 개념입니다. 이 동맹 가지고 매달리면서 결국은 할 수 없이 그런 참 올림픽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걸 해소시키려고 했습니다마는 동맹적 개념 가지고 한반도의 통일은 사실상 정말로 불가능한 상황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면에서 어떤 나라와의 관계든지 간에 동맹의 개념을 약화시키면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 대한민국과 한민족 그리고 적어도 이 동북아에서 가장 리더십의 역할을 하는 그런 한국이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타개하면서 이 평화와 그 다음에 남북 간의 공동 번영, 통일로 가는 이런 프로세스를 어떻게 하면 그것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느냐 하는 이 기본 정신은 결코 후퇴돼서도 안 되고 잊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좀 예. 정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좀 예, 시간이 1분만 쓰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요즘 보면은 신정부에서 무슨 기술 동맹, 그다음에 한미 동맹, 경제 동맹이라는 단어를 강조하는데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피스라고 하는 평화라고 하는 그런 개념은요 결코 군사적 안보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스라고 하는 그런 정신은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군사적인 차원에서의 피스, 또 하나는 건강의 차원에서의 평강, 또 하나는 국민이 평안하게 어떻게 삶을 누리느냐는 의미에서의 세 가지 피스인데 이것을 갖다가 동맹이라는 개념으로 기술 이런 차원까지도 동맹화라는 개념은 이건 잘못된 것이다. 왜냐하면 사실상 선생님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런 부분은 앞으로 그런 평화 프로세스라고 하는 그런 것은 계속되어야 되고 그리고 6.15 정신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발전시키면서 어떻게 하면은 한반도의 평화와 그 다음에 그런 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계속 이 세미나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하면 현실화할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하면서 나가야 된다. 두 분의 아까 발제와 코멘트에 대해서는 제가 공감하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끝으로 먼저 발표자이신 박명림 교수님께서 종합적으로 먼저 박명림 교수님께서 종합적 말씀 좀 해주시고요. 아니요, 저는 특별하게 시간도 그렇고 제게 특별한 질문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면 우리가 남북 관계든 또는 한반도의 미래를 생각할 때 시간 폭을 아주 길게 정말 장기적으로 문명사적으로 보면서 아주 이상론 또 장기적인 전망을 하고 새로운 상상을 하는 것 저는 굉장히 필요하고 그건 어떻게 보면 학자들이 해야 될 또는 어떤 상상력이 풍부한 정치인들이 던져야 할 작업이기도 하고 근데 그 영역과 또 특정하게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정책적으로 어떤 것을 선택하고 어떤 정책적인 이 내용들을 조합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할 것인가 하는 것은 무관하지는 않지만 다른 영역의 일이다. 그래서 이 영역을 구분하는 작업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현실론 때문에 상상과 이상의 논의를 막는 것도 논의를 좀 축소시킬 수 있지만 역으로 현실의 조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실질적인 부분에 대한 생각을 너무 이상적이고 장기적인 논의로 바로 투사하고 연결시키는 것도 지혜롭지는 못한 것 같다. 이 양자의 차이를 우리가 어떻게 가려내서 정말 이 논의 자체를 다중복합적으로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이 아마 앞으로의 우리가 계속 애쓰고 노력해야 될 작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최성 시장님, 백학선 원장님, 그리고 아까 성함을 잘못 들어서 이성국 우성대 교수님 말씀, 홍익대 교수님 죄송합니다. 잘 들었고요. 저는 그래서 중간에 가장 화급한 것은 어떤 형태로든지 대면 접촉하고 대화를 복원시키는 것이고, 그리고 바꾸자, 비핵 평화의 원칙을 안보 대 안보로 바꿔서 하자. 이 두 가지가 지금 가장 화급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왜 그러냐면 저는 역사도가 아니라 정치학도입니다. 극히 현실적인 한반도의 현실은 방치하고 방관하고 포기하고 미루기에는 너무 절박하고 너무 엄중하다, 하루하루가. 그래서 너무 이건 엄중하기 때문에 DJ의 말씀을 옮기면, 지금 윤석열 정부가 가장 DJ 정신에서 배워야 될 게 있다면, 저는 현실주의에 입각해서 젖먹던 힘까지 다 발휘하고 동원하고 투입해야 된다고 봅니다. 투자해야지. 이 젖먹던 힘까지 쓰지 않으면 강대국 문제라든가, 그래서 저는 이 발표문을 준비하는 데 조금 오래 걸렸습니다. 그거는 판문점 선언과 남북 대화가 중단돼 있고, 이른바 보수 정부가 등장을 해 있고, 미중 대결이 격화되고, 이 삼중 조건 하에서 어떻게 유교 정신과 21세기 한반도 평화 전략을 말씀을 드릴 건가.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가장 즉각적으로 채택해야 될 현실적인 출발점부터 조금 거시적인까지 말씀드렸는데요. 최성 시장님, 윤석열 정부가 김대중 정신에서 배워야 될 게 뭐냐. 저는 젖먹던 힘까지 투입해야지만 동원하고, 그렇지 않으면 역사의 수레바퀴는 다른 데로 굴러갈 것이고, 젖먹던 힘, 조금 남겨진 힘, 약간의 방치, 방기, 유예가 아마 완전히 다른 길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은, 저는 6.15 공동선언은 말할 필요가 없고, 햇볕 정책 이전의 상황이 얼마나 엄중했는지를 모른다. 사람들은 무슨 좋은 조건에서 그게 된지 아는데, 저는 이거를 그 당시 어쨌든 베이징에서 계속 98년 초에 만났던 게, 서울 불바다 발언 당사자 박영수 조평통 서기국장하고 매일 밤새워서 이거 싸웠으니까요. 서울 불바다 발언 사과하라. 그러니까 6.15 공동선언의 DJ 햇볕 정책 취임사에 대해서 북한이 어떻게 반박하고 비판하고 매도를 했습니까? 그리고 취임 이전에는 서울 불바다 발언, 좋은 파동, 남남 갈등 절정의 시기였어요. 이거를 뒤집은 김대중 정신, 6.15 정신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치 이게 온건 정책의 산물인 것처럼만 해석하는 건 좀 잘못됐다. 그래서 7.4 공동성명 전에도 1.21 사태와 3차 울진 무장공비, 김대중 전두환 정부의 남북 국회의담 여러 가지 합의, 그 전에는 랭구은 사태 있었고, 남북 기본합의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뭐가 있었습니까? 칼기 폭파가 있었습니다. 칼기 폭파. 그래서 저는 이 거의 최악의 상황에서 그걸 돌파해냈던 지도자들이고, 6.15 정신도 다 이건 조문 파동으로 서울 불바다 발언으로 완전한 단절 상태에서 정말 젖먹던 힘까지 동원해서 살려낸 거기 때문에, 그걸 진보 정부의 실패 이렇게 치지도야 하지 말고, 판문점 선언, 남북 대화의 중단, 미중 대결의 격화 상황에서도 젖먹던 힘까지 다 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 윤석열 정부가 김대중 정신에서 가장 많이 배워야 될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로써 6.15 남북 정상회담 22주년 기념 학술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분들과 그다음에 발표 토론자 선생님께 대단히 감사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